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까지 3박 4일간의 방중에 나섭니다. 14일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양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보다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제반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선 한중 관계를 복원한 13일 합의 내용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드 갈등을 풀기로 한 합의 내용을 중국에 다시 인식시키는 것 정도가 현실적인 목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경제협력 분야에선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됩니다. 이번 방중엔 최태원 SK 회장 등 주요 대기업 총수가 포함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합니다. 문 대통령은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연설을 하고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에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의 마지막 중국 일정은 사드 갈등으로 타격을 입은 현대자동차의 충칭 공장 방문입니다. 중국과의 경제관계 복원의 상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전 베이징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연설을 하는 등 중국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구속 전 신문을 위해 법원에 나온 김태호 전 대외전략 비서관은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닫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어떤 점 설명하실 생각이세요? 무슨 말씀하세요? 김 전 비서관은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 산하 심리전단에 우리 사람을 증언하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하고 사이버사의 각종 여론조작 활동을 지휘하며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근무를 마친 뒤 군 기밀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문건 등을 무단 유출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MB정부 초기인 2008년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한 김 전 비서관은 대외전략 비서관과 기획관을 지내며 안보 실세로 통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만큼 김 전 비서관의 구속 여부는 향후 검찰 수사에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김관진 전 장관 석방이라는 암초를 만난 상황에서 김 전 비서관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김 전 비서관 측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 결정됩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세 번째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레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간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정부가 각을 세우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약점을 찾아내라고 국정원에 지시하고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과학기술계 단체의 뒷조사에도 관여해 이 가운데 80여 곳에 대한 보고서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이후 지금까지 5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고 2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앞서 우 전 수석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세 번째 구속 여부를 또다시 가리게 됐습니다. 예상 밖의 상황에 법원도 이례적으로 나서서 이번 영장 청구는 지난 사건들과 다른 별개의 범죄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컴퓨터 배당 절차에 따라 영장전담 법관이 정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걸어다니는 정치 백과사전 디테일의 제왕 최민희 의원과 깨먹는 시간입니다. 우리 미니 하고 싶은 말 다해 미니미니 28번째 시간입니다. 잠깐만요. 저는 미리 들어봤기 때문에 의원님의 목소리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웃기지? 제가 고민을 많이 하였어요. 네. 오늘 녹음을 하지 말자고 할까. 그런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아직까지 들어줄만 합니다. 네.
자, 이주영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주영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목소리는 괜찮으셨는데 자고 일어나시니까 오히려 목소리가 더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호위무사 그리고 모든 많이 믿고 있는 우리의 디테일 폭격기 이분의 목소리 이렇게 관리를 하시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대체? 아니, 제가 몸살이 났는데요. 돌이켜보면 몸살이 날만해요. 네, 그래서 그냥 몸의 이 반란을 제가 그냥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이주영 실장을 탓할 일이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들어줄만 합니다. 이따가 이제 흥분하시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민주당 디지털 소통위원장, 현 남양주 병지역위원장. 지역구는 와부읍, 진건읍, 조안면, 태계읍면, 금곡동, 양정동, 지금동, 도농동입니다. 우리 의원님 옆에 두고요. 우리 두 사람 방송하죠. 멀쩡한 사람들이 해야지 뭐.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지역구 중에서 이 실장님은 다 돌아다녀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 가장 수려하고 휴가지 같은 걸로 추천하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조안면. 조안면 괜찮아요? 네. 인구도 얼마 안 되고. 풍광 이런 게 좋아요? 예, 자연 풍경이 굉장히 수려하고 사계절 다 가볼 만한 곳이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어떤 제반 관광 시설이 좀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진 않은데 그리고 유명한 게 그래도 뭐 팔당댐. 네, 그쪽 이제. 그렇군요. 네네. 낚시도 가능한가요 혹시? 낚시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수원지이기 때문에 맞아 그럴 거예요. 네. 조안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예. 알겠고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이 12월 12일이에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요. 저 어렸을 때 코오면서 머릿속에 계속 각인된 숫자가 두 가지 있었는데 12, 그 전에 12, 6 다음에 이어진 12, 12 이런 게 있었는데 그리고 518 이렇게. 네.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요. 오늘이 또 공교롭게도 희한하게도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일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방송에서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는데 12, 12 자체를 역사적으로 당시에 응징을 해줬으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없어지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최규하 대통령이 그때 정말 제대로 해주었었다라면, 그때 군소 통수권자가 최규하 대통령이었는데 정말 최 씨들이 되게 강단이 있는데. 갑자기 성씨로. 재민이 의원님. 네, 제가 최 씨잖아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때 정의의 군대를 동원하면 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광주라든지 그 많은 인명살상은 없었을 거고요. 네. 역사의 가정에는 없다고 하지만 한 번쯤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이맘때쯤에 전두환, 노태우 등은 군대를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이것도 또 원리로 돌아가면은 박정희 5.16 쿠데타랑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군인이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18년 이상 팽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쿠데타 일으키고 정권을 잡아도 정말 많은 국민들이 그냥 용납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 때가 더 좋았다 이런 어른들 계시는데요. 그때 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이 사회 전 분야를 포괄적으로 운영했고 특히 경제가 그때 되면 우리가 경제 규모가 되게 커진 상태거든요. 그때 관치 경제를 계속하고 물가를 정말 군합발로 억누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후에 90년대 초반에 우리가 왜 물가 상승과 집값 상승과 막 겪지 않습니까? 그게 다 전두환 군부의 시대착오적 나라 운영 때문이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정도면 들어줄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혹적인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아직까지는 견딜만 합니다. 자, 이번 촛불혁명은 숫자로 말하자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숫자 1, 2, 3, 4, 5, 6, 7, 8. 국회에서부터 벌어졌던 네, 그 이해할 수 없는 현상? 네. 정성을 다하면 우주의 기운이 도운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희한하게 막 하늘이 돕는 느낌 들고요. 12.12 사태에 관련된 이야기 잠깐 했고요. 다시는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비극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기억해서 해년마다 그런 날이 돌아오면 계속 반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군대가 쿠데타 일으키는 일은 없다. 민주국가가 아니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 나가는 수요일 날 중국 방문하는데요.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경제 문제 아니겠어요? 네. 한국과 교역 상대 1위 국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역대급으로 많이 경제 사절단이 간대요. 대기업 총수들은 물론 중견 중소기업들도 대거 참여해가지고 규모가 260명 정도에 달한다는데요.
2015년도에 박근혜 중국 갔을 때 156명보다 100명 이상이 훨씬 많은 어마어마한 규모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중국 관계가 해빙 모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기에 외교는 정치와 경제와 국방과 이런 게 하나로 합쳐져 있는 콜라보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구나 이런 해빙 분위기에 이제 더더욱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분들, 재벌 총수급 인사들 일이 많이 가는 거는 중국에 대한 예의를 다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이제 CCTV하고 그 얘기 이따가 하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나오지요. 그 내용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준비가 많이 됐고 생각을 많이 하셨구나. 물론 저는 이걸 평소에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뭐 비서실장 하실 때도 그랬는데 그때 진짜 순간순간 많은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 하시는 행보 하나하나를 보면서 특히 중국이 이렇게 대규모 기업 총수들과 같이 가는 거는 이게 문재인 정부가 친기업적이지 않다는 흔들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참여정부 때도 일부 언론들이 뭐 참여정부가 마치 반기업적이다라고 했지만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을 겪으면서 오히려 기업에서는 참여정부 시절이 더 나았다. 내용상으로 더 친기업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친노 정치 그룹은 리버럴리스트들이에요. 그러니까 리버럴리스트들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자본주의가 평등의 기반을 두고 잘 굴러가길 바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나쁘게 말하면 신자유주의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좌파들이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자본주의적 세계 질서가 신자유주의 단계로 접어들었고 이제 신자유주의가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는 방안으로 나온 게 한 대안이 소득주도 성장이에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이제 비판이 일부에서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 경제사절단을 최대 규모로 꾸린 것은 그냥 말로 우리가 반기업이 아니다 하는 것보다도 100배 더 진정성 있는 행보 같습니다. 사드 문제로 촉발된 그 한중 갈등 문제가요. 사실은 우리는 뭐 중국에 막 매달리고 이럴 것 같은 분위기지만 사실은 중국도 한국과 관계가 나빠서 경제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게도 이득이고 한국의 이득이 뭔가를 한번 잠시 진정시킨 거라고 보거든요. 중국 잘 생각해봐. 니들도 불편하잖아. 우리도 불편하거든. 자,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뭐 다른 방식으로. 알고 보면 이게 감정적 문제지 실제로 어떤 무기로 전쟁하자 이런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게 실질적인 외교에 있어서의 그 이명박이가 자주 얘기했던 실용주의적 단계로 좀 들어선 거다라고 봐요. 그런 관점으로 보는데 이번에는 정말 웬만한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대기업 회장 이런 사람들이 막 가는데요. 여기 보니까 KT는 안 가더라고요. KT는 중국의 사업이 없대요.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 우리나라의 웬만한 재벌들은 다 가고요. 근데 재벌들만 가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분들도 많이 가기 때문에 260명인데 보니까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미국 갔을 때 6월 달에 그때가 52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인도네시아 갔을 때는 87명이었고요. 엄청 컸다는 박근혜 2015년은 156명이었으니까 이번에는 뭐 대규모 이런 걸 떠나서 메모드급이 예, 메모드급이고요. 그때 박근혜가 152명과 같이 갔을 때 뭐 엄청난 규모라고 막 언론이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에 비해서도 더 메모드급이에요. 근데 요즘 저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습니다. 항상 불만이 많죠, 뭐. 아니, 요새 이상하게 더 많습니다.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이 의미를 좀 부여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언론이. 근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비슷한 결로 우리가 한번 대차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가서 뭐 막 하고 오잖아요. 지금은 그 경제 효과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안 해. 그러게요. 예전에 생각나시죠? 박근혜 외국 갈 때 패션이 어떻다 뭐 등등까지 다 했잖아요. 중동만 갔다 왔다면 40조 경제 효과요. 알고 봤더니 다 거짓말이에요. 네. 그렇게까지는 바라지는 않지만 지금 최근에 그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말초적인 것만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분석들을 이야기 안 해주니까 언론에 안 나오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요. 우리 방송할 때 꼭 알아야 할 뉴스에 문재인 대통령 관련한 뉴스를 꼭 하나씩 집어넣어요. 이슈가 안 되더라도.
그래야 대통령이 뭘 하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어떤 나라의 경제 발전 방향 같은 거 잡을 수 있는데 말이죠. 제가요,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하나만 꼭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오늘요, 이런 뉴스를 하나 봤어요. 참여정부 장관 출신의 170억 원짜리 특혜성 지원 요청. 저도 봤습니다. 예. 이거를 보고 읽어봤더니 교육부가 이 요청을 받고 거절했다더라고요. 거절했다. 그래서 제목은 본래 이걸 그냥 중립적으로 뽑더라도 어떻게 뽑아야 되냐면 참여정부 장관 출신의 특혜성 지원 거절한 문재인 정부 교육부. 이게 맞잖아요. 한겨레. 예,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뭐 이런저런 논란이 한겨레에 대해서 계속 있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제 목소리가 제가 너무 웃겨요. 아니요, 지금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치 연애할 때 딴 여자 사귀는 기분이에요. 오늘은 게스트가 완전히 이제 다른 분. 목소리만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목소리 좋다. 그 정도 느낌까지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 내용이 참여정부 장관이 자기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특혜성 지원을 요청했다. 그래갖고 그 요청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어떤 국회의원을 만나서 했다, 누굴 만나서 했다를 정말 너무나 자세히 쓴 기사예요. 근데 결론이 뭐냐. 교육부가 그 요청을 안 받아들였다예요. 저도 그 기사를 방송하기 전에 한번 봤어요. 뭐 애들 이러냐? 방향이 완전히 그죠. 거절했건 그걸 수용했건 간에 깔려고 생각하는 기사는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기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글을 쓴 기자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누가 봐도 욕하기 위한 기사같이 그거 혹시 보였습니다. 하모 기자하고 송모 기자가 썼죠? 그렇죠. 맞네요. 네. 맞아요. 그렇죠. 하모 기자, 송모 기자. 어머나. 어쨌든 혹시 이 기사를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교육부가 그런 요청을 이렇게 저렇게 받았지만 거절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기사를 쓰는 사람이 이 사람이 참여정부 출신의 김모 장관이잖아요. 네, 이거 뭐 이름이 다 나왔으니까 김하중 장관인데요. 그 사람이 참여정부 출신인 게 여기서 중요한 팩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타이틀을 그렇게 뽑으면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저 그런 얘기 하나만 짧게 해드리면은 타이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네. 이번에 그 선창 1호 사건 관련해가지고 네. 밥집에서요 노인들 이렇게 3분 식사를 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 문재인 지가 뭔데 국가가 책임진다고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그 사람들이. 네. 그러면서 세월호 때도 뭐 국가가 막 지원해주는데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나면 나도 다 정부가 지원해주냐? 그래서 제가 발끈해가지고 일어서서 정중하게 화는 못 내겠고 연세가 있어가지고 자 일단 잘못된 팩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인데 네, 그러니까 그게 타이틀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어찌됐건 간에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한번 여쭤봤어요. 본인의 가족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떠시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로 이거 국가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일단 물어봤고 보험금에 관련된 거예요. 그게 수협보험이라 해가지고 보험을 몇 개월 걸려요. 지급하려고 그러면. 미리 선지급하는 부분도 좀 고려해보고 이런 거지. 공식적으로 정부가 보상금을 준다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지가 뭔데 국민 세금을 마음대로 쓰냐예요. 첫 번째가 완전 틀린 팩트잖아. 근데 그게 타이틀로만 인식되어 있는 노인들의 생각이더라고요.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거든요. 보통 학생 한 명당 7억에서 8억인데요. 그중에 거의 대부분은 국민 성금이고요. 정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보상해주는 돈은 1억이 안 됩니다. 그런 걸 관점이 다 타이틀로만 연결돼 있다 보니까 완전히 잘못된 팩트로 알고 있더라고요. 어머, 근데 저는 푸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푸나님은 정말 깨시민이다. 왜요? 아니, 옆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못됐다. 그랬을 때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여러 가지예요. 째려보고 나올 수도 있고. 옛날에는 싸웠고요. 지금은 제 입장이 있기 때문에 묻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싸울 수도 있고. 예, 그리고 그분들과 술 한 잔을 기울이면서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태도가 있는데 그 잘못된 걸 시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는 건 정말 깨시민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로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지금 방송으로만 하는 사람인데. 맞아요. 푸나님을 깨시민의 표본으로 오늘 인정합니다. 깨시민의 인권상 수상자 푸나입니다. 네. 이야기 좀 원점으로 돌아와서 시진핑이 2013년도에 네. 한국에 방문할 때도 저번에 한번 우리가 다룬 적이 있어요. 그 조중동에 칼럼을 씁니다.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기 전에 그 나라 국민들에게 어떤 친근함을 주기 위해서 어떤 언론에 관련된 걸 하는데 이번에는 중국 CCTV와 인터뷰를 했는데 질문을 8개 했대요. 그중에서 3개가 사드에 관한 질문이었다고. 네. 10월 30일 날 그 사드 관련해서 합의한 거 지금도 아직 봉합이냐 봉인이냐 뭐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3불이요?
여기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답은 이거였어요. 사드 문제에 관해서 한국과 중국은 각각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는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역지사지하면서 단숨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시간을 두면서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굉장히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는데 한국은 고고도 미사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드 배치에 나름대로 명분은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만약에 사드를 중국 뒤통수 치면서 배치하기 전에 이런 태도를 보였다면 그렇죠. 한중 관계가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거고요. 요 뒤에 한 말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사드는 전적으로 북핵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도 뭐 이해를 구하고 양국이 서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요지가 있어요. 그 무슨 소리냐면 사드 레이더를 이게 전방 후방으로 하느냐에 따라 이게 중국까지 볼 수도 있고 북한까지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얘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민정당 할 때 같이 나누었죠.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얼마든지 조절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산불입니다. 산불이 첫째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예요. 이 추가 배치 누가 얘기했는지 아시죠? 예, 대선 때 유승민도 얘기했고요. 그렇죠. 예, 추가 배치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추가 배치 안 한다. 두 번째가 미국의 MD 체제에 편입하지 않는다. 이거는 DJ 때부터 참여정부 때 일관된 원칙이었고요. MD 체제 편입은 이명박도 못한 일이에요. 예. 박근혜도 공개적으로 MD 체제 편입한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냥 사드를 배치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드 배치 자체가 MD 편입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굉장히 컸었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제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제가 목소리를 높이면 또 소리가 갈라질까봐 더 높이진 못합니다만 한미일 삼각동맹이 아닙니다. 수직동맹이에요. 이게 지금 위안부 합의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한미일 삼각동맹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네. 거기에 관련하기 위해서 해왔던 작업들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을 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과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로 남의 얘기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문재인 대통령 행보를 보면서 이분이 60세가 될 때까지 자기 얘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남의 말을 듣는 분이세요. 경청. 그래서 늘 경청의 달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동시에 중심이 잡힌 사람이다 보니 이게 자기 중심에 경청한 수많은 지식들이 막 이렇게 조합이 돼서 AI적 지혜로 나오는 것 같아요. 요새 진짜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가 사드에 대해서 트집도 잡는 거지만 사실은 한미일 동맹 그게 삼각이든 수직이든 간에 그게 공고화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사실은 중국 쪽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그게요. 네. 한미일 삼각동맹이라고 말하면서 미일 한 수직동맹은 이게 북중러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중러 한미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 운전자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일본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중국과 직거래하고 그쵸. 미국과 직거래하는 이런 관계.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 한국과 북한, 한국과 러시아 이런 식으로 되게 촘촘한 다자간 외교를 해야만 살 길이 있다. 근데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미 그러니까요. 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결이 똑같더라고요. 네. 계승할 건 완벽하게 계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네. 중국 잘 다녀오시고요. 다른 방송에서 언급하긴 했는데 충칭 같은 데 가서 이제 일본과 관련한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 건지도 되게 궁금하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잘 보여야 되는 측면도 있어요. 분명히. 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줘야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문재인 씨와 문재인 씨 부인은 거기서 문재인 씨 문제가 심각한 거고요. 정말 탄핵감입니다. 어떤 미친 사람 이야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저질스러워지는지를 보는 대표적인 인물이 조원진 씨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박근혜나 이런 분들한테
박근혜라고도 거의 안 했어요. 박근혜 씨? 근데 뭐 푸나님은 그러셔도 돼요. 그러니까. 자유인이잖아. 그렇지만 국회의원이 이런 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일부러 그러는 게 이게 우리 예전에 박근혜 때로 돌아가면요. 박근혜 그 당시 대통령에 대한 이런 식의 호칭 하나 갖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핍박하고 뭐 국회에서 윤리위원회 해부한다는 등 온갖 소리가 다 나왔던 상황인데 네. 이것이 뭐 사석도 아니고 무슨 기자회견장도 아니고 생방송되는 TV 프로그램에서 대한애국당 조원진 이분이 지금 뭐 문재인 씨 이렇게 표현도 했고요. 시청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호칭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기울여달라 이렇게 사회자가 말하니까 잘해야 대통령이라고 부른다 뭐 이런 표현도 했고요. 문재인 씨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표현도 했고요. 이낙연 총리한테는 뭐 정신없는 이낙연 총리라고 그러고 임종석 비서실장한테는 주사파의 거두라 그러고 그리고 제일 막말은요 이렇게 호칭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씨 집권 6개월 만에 이 나라 안보가 다 무너지고 한미 동맹이 다 깨졌다. 명백히 가짜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원진이라는 분은 주파수가 딱 박근혜한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박근혜한테 맞춰져 있다 보니 세계가 박근혜 중심으로 도는 거죠. 아직도 이분은 우주의 기운이 박근혜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감옥에 있는 박근혜 씨가 들어도 실소를 금치 못할 상황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목소리로 박근혜 흉내를 내면 정말 똑같을 것 같습니다. 기대합니다. 게다가요. 보수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 탄핵으로 죽었다. 새로운 보수 정당이 필요한데 그 뒤에 가로하고 그게 대한애국당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네.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그때는 자유한국당에서도 약간 좀 또라이 이런 식의 대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해서 네. 대한애국당이니까 이제 이런 역할이 흔히 이제 자유한국당에는 도움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극우로 한쪽을 좀 가져가는 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완도 정당이 있으면 그런 거죠. 의원님들이 이렇게 막말 안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이 사람 생방송 나가가지고. 아니 게다가 그 씨에 대해서도요. 네. 제가 박근혜가 탄핵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계속 불러서 얼마나 많은 우리 애청자들로부터 비난을 선풀을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주의를 하잖아요. 게다가 지금 지지율 70% 박스권에 갇혀서 고생하시는 문재인 대통령. 이거 지금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 시각도 없고 사실 알고 보면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막 지르면서 이렇게 관심 받고 막말 논란 같은 게 불러일으키면 또 존재감 생기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계의 관종. 그렇죠. 관종. 근데 사실 조원진 의원에 대해서 이런 막말 아니면 누가 관심을 줍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 조원진이 이렇게 말할 때 제가 보기에 탄핵을 반대한 14%. 예, 그 14% 중에도 마지막까지 박근혜를 지지한 5%. 아시죠? 박근혜 지지율이 5%까지, 4%까지 떨어졌던 거. 그러니까 그 4%를 향한 정치를 지금 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국민의당의 박주원 최고위원의 DJ 관련한 제보 조작이랄까? 이것도 뭐 어떻게 공작이랄까? 이게 참 이게 무슨 수열이 있어요. 수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무슨 수열 같은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의원님 안 나오시는 사이에 여러 가지로 지금 진화하고 있는데 네. 일종의 진실 게임으로 지금 번지면서 주성용 쪽에서는 이거더라고요. 주승용이 아닙니다. 주성용이요. 네, 주성용입니다. 주승용은 국민의당. 주성영 의원 쪽에서는 일단 그게 그거더라고요. 박주원이 준 가짜 제보로 벌금형까지 받았을 정도로 우리는 낭패를 본 사건이다라는 기초적 기조가 있어요. 그렇죠. 네. 박주원은 그것이 내가 준 게 아니라고 했다는 등 뭐 거짓말이라고 뭐 소설을 쓴다는 등 이야기했지만 객관적인 증거들은 다 주성영을 이용해서 이거 정보를 거래를 했다 이렇게 일단 보이는데요. 경향신문이 처음에 이 단독 보도를 하고 나서 추가 보도를 계속 내놓는데 아마 그거에 그 보도 하나가 딱 들어오면 크로스체크를 다 해보고 그 다음에 계속 시리즈로 보도할 것들을 놓고 있다가 지금 이것도 그 선상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주성영 당시 의원 보좌관하고 그 인터뷰하는 것도 나오는데 그 당시 여당 의원들 그러니까 뭐 정동영 문희상, 최수찬, 유시민 이런 사람들의 뒷조사한 뭐 그런 거죠. 그런 것까지 건네줬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JTBC에 이 박주원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나왔습니다. 인터뷰를 했죠. 근데 이제 이분을 우리가 언뜻 보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문에 나온 사진 속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때는 몰랐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JTBC 인터뷰 과정에서 드러나더군요. 동영상으로 보셨구나. 느낌이 그쵸. 다르지. 예,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박주원이라는 분의 말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이겠다. 그런 생각이 그냥 눈빛을 보고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치권에서 조금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정보 장사꾼 이런 건데 네. 검찰에서 퇴직하면서 들고 나온 각종 정보가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해두다. 네, 그 얘기를 이제 이것도 불법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지금 이분이 가리려는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우선 첫째는 주성영 전 의원에게 건넨 그 자료가 자기가 검찰에 있을 때 들고 나온 것이 아니다를 증명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죠. 불법이었으니까.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의 그 인터뷰는 요런 걸 기준으로 들으시면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가리려고 하는 거. 이게 불법임을 책임져야 하는 거. 그게 뭔가.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에 있었던 것, 자료 등을 가지고 나와서 이걸 공개해서도 안 되고. 이거를 이렇게 장사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것을 가지고 공천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은 그걸 다 한 것으로 추정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가리려고 그 자료를 중소기업 간부한테 받았다. 김모 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가공의 인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황이 가공의 인물이다라고 지금 평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랬다가 갑자기 또 대학 교수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 작은 거짓말을 하면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고 큰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런 광경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렇게 싶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박주원이 안철수에게 그런 인물이 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고 한 번 더 경악하고 그런데요. 만약에 박주원이 이렇게 계속 언론 플레이하면서 버티는수록 안철수에게 불리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안철수를 차라리 털어내버리면은 아이고 내가 똥말봤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제가 언론 플레이하고 버티면 그 뒤에 건 계속 안철수가 오버랩 되잖아요. 그렇지만 안철수 대표 자신이 초래한 겁니다. 이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안철수 대표가 한 말이 뭐예요? 이 일 자체가 이제 사실이란 문제다 그 말 했지만 이게 마치 공작의 의혹이 있다는 듯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작의 의혹이 있다고 얘기해 준 부분이 박주원의 비빌언덕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명이 더 갑툭튀를 해요. 이용주. 근데 이용주 의원은 할 말을 한 겁니다. 자료에 기초해서. 판결문을 들고 나와서 그 판결문 내용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 판결문 주성영 300만 원 벌금형 받을 때 그 판결문 안에 보면 이게 DJ의 비자금이다. 이게 이 양도성 예금 증서가 DJ 비자금이다라고 전해줬다. 검찰 관계자가. 그게 판결문에 있다는 것을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흐름상 보면 네. 이번 사건이 어떻게 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느냐가 사정당국이라는 얘기가 처음에 나왔어요. 검찰이었겠죠. 그러면 그 검찰 출신인 이용주가 저번에 왜 서청원과 독실은 네. 있다고 할 정도로 홍준표. 네. 그쪽 정보가 꽤 있는 것처럼 과시를 좀 했어요. 뭐 정보가 있겠죠, 뭐. 근데 네. 이걸 뒤에서 터뜨린 게 같은 당의 이용주다라는 설이 막 도니까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길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 신문이라는 게 언론이 늘 숨는 게 뭐냐면 취재원 보호에 숨는 겁니다. 그러면 경향신문이 네. 경향신문 이용주 의원이 아니다 소스가 이렇게 보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절대 아니죠. 안 하죠.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 이용주는 자기가 하지 않았다 그러면 검찰 억울할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게 박근혜 수법이잖아요. 문건의 내용이 국정농단인데 문건 유출을 국정농단으로 이제 만들어서 위기에서 탈출하려다 결국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형식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큰 문제가 내용에 있을 때 아무리 뭐 이걸 누가 터뜨렸다고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반으로 쫙 쪼개졌는데 사실 40명 중에 어느 쪽이 통합 반대고 통합 찬성인지는 정확하게 가려지진 않았잖아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보면은 이용주 같은 사람들은 지금 박지원 편을 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에게 타격을 입힐 목적으로 이런 걸 터뜨렸을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저는 봐요. 아니 개연성은 있죠. 개연성.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용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무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쪽 반대쪽 통합 찬성자들 입장에서는 맞을 거야라는 인식이 더 생기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진짜로 같은 당에 있지만 얼굴도 꼴 보기 싫은 관계가 돼가면서 그 예측을 들어보니까 현재는 임시국회가 개원을 했기 때문에 올 말쯤 또는 내년 초쯤 해서 지금 사실상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가 합의의원이에요. 저 그 분위기 알아요. 우리 당해봤잖아요. 안철수 나갈 때.
그때 문재인 대표였죠. 그때는 문재인 대표에 대한 그 악감정, 어디를 가나 그 일부가 수근수근, 그거 알아요. 그거 견디기 힘들어요. 그럼 합의이혼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찢어진다 이런 걸까요? 그런데 이제 그 합의이혼은 그냥 하는 말이고요. 그 합의이혼이 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인데 정치권에서 합의이혼은 없어요. 비례대표도 필요한 만큼 출당시켜준다 이거 아니에요? 합의이혼이 있었어요. 그거는 개혁 쪽에선 가능해요. 네. 정의당. 그랬었죠. 저번에. 네. 그때는 탈당을 시켜줬죠. 제명시켜서 비례대표를 유지하게 해줬는데 그건 아주 개혁 진영의 독특한. 디테일을 제왕께 질문합니다. 그냥 이번엔 디테일 말고요. 감으로. 몇 대 몇. 정확하게 반을 가르면 두 쪽 다 교섭단체가 가능하다면 분당도 가능해지잖아요. 서로가 나가라고는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의 어떤 느낌적 느낌으로 봤을 때 통합 반대파가 더 강하지 않은가요? 현역으로만 보면? 그래서 저는 합의이혼이 불가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 대표가 안철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제명시켜 줄 리가 없다. 비례대표 빼고 23명이 호남 의원이라 그러는데 전부 다는 반 안철수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상당히 많은 수가 있고 비례대표 한두 석만 있으면 교섭단체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안철수의 태도를 보니까요. 지금 먹고 내려가서 하는 거나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통합하는 게 맞다. 계속해서 자기 실드를 치는데. 근데 그게 앞뒤가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씨는 정치를 저한테 배워야 돼. 동의해요. 정치인들이라는 게 서로 간에 이익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는 따라가기도 해요. 통합도 중진들이나 당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부단히 노력해서 설득하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자기가 의뢰껏 이런 거 있잖아요. 남편들의 태도인데 이거 말하면 분명히 우리 마누라가 사지 말라고 할 거야. 그래서 지르고 시작해요. 그러면 그게 분란이 된다고. 안철수가 딱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박지원이 계란을 맞아도 거기에 대해서 립서비스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전혀 미안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여자분은 자기 지지자의 뭐 핵심 지지자는 아니다 이렇게 피해 나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꼬리 자르기인데요. 저는 안철수 대표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가 나가기를 바라는 사람은 소수 서너 명이에요. 그중에 박지원 대표가 일바예요. 예, 그래서 몇 명만 분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하, 저 사람들만 섞어내면 네. 잠잠해진다. 네. 그리고 언론에서 그 사람 목소리를 크게 다뤄주고 이런 몇 명만 좀 없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TBS에 막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막 그렇죠. 자기 당 사람들 막 나가. 왜 안철수 쪽 사람을 안 내보내?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많이 나갔죠 예전엔. 그런 식으로 자기 당 사람 많이 나가는데도 친한 쪽 국회의원들 많이 불러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 예측은 21대 18 정도. 통합 반대파가 21. 네, 18이 통합자. 나가도 되겠네. 21대 18. 그러면 18은 여육도 이제 길이 열리죠. 유승민과 합당. 그러면 또 만들 수 있고. 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저렇게 그 말씀하신 듯이 설득하고 뭐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급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면 안철수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온전히 있어야 그 시너지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원내대표 나온 분들을 자유한국당 인터뷰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성교 특히. 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안철수하고도 손잡을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의당 전체와는 손잡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호남 쪽 빼고. 네, 호남 쪽 빼고 와라 이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사인을 막 서로 보내고 주고받고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중인데요. 안철수의 최종 목표는 제가 추정하기에 자유한국당 21대 대통령 후보. 그거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건데. 네, 보수를 무주공산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측면에서는요, 또 다른 효과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낙곰수 효과인데, 계속 말하면 그렇게 안 가요. 못 가요. 그래서 안철수가 최근에 그런 이야기 했죠. 나는 그쪽으로 갈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명분을 만들기 나름이고. 그래서 이제 일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일단 부산 쪽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답니다. 그게 부산. 주로 이제 뭐, 광역단체장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각 시의원, 구의원 이런 것도 같이 단일화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건데 승산이 있을까요? 저는 참 부산에서 시작한다는 거를 보고 거꾸로 약간 비애감 같은 걸 느꼈습니다. 원래 그런 거 하려면 중앙에서 뻥 해야죠. 제대로 하려면 수도권을 하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부산을 왜 택했을? 그걸 생각해 보면 참 처지가 궁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원래 단일화라는 걸 할 때 되는 곳에서 해서 효과가 나오는 경우는 없고요. 되는 곳보다는 해야 하는 곳에서 뻥 터뜨려야 되는데 이제 용맹도 없어졌다. 게다가 부산은 지금
처음으로 부산시장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까, 부산시장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다. 그러면 대개 그 지방선거 나머지는 시장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산에서의 저런 연대 움직임이 참 무망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요, 양당제 습관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사표로 될 것 같은 표보다는 그래도 결이 비슷한 다른 당 찍어주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모르겠는데 돈 주고 못 버리고 뭐 이런 것처럼 괜히 욕 먹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소득 없이 그냥 소멸돼가는 과정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자, 1부 마치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최민희 방송은 다음 에피에서 이어집니다.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네버엔딩 스토리 18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또 이 18회는 또 특별히 원래 멤버 그대로 다 모여가지고 18회 특별히. 네, 특별히 맞네요. 원년 멤버 다 그대로 모여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네버엔딩 스토리에서 진행 및 귀여움을 맡고 있는 네. LTE 뉴스의 개그맨 김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옆에는 우리 약초님 자리해주고 계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약초입니다. 자, 요즘 날씨가 추운데 그죠? 약초도 좀 많이 얼어붙는 계절이잖아요. 예, 그렇죠. 어떠세요? 여기 안동은 더 춥죠? 예. 따뜻한가요? 오히려 서울이 더 추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자,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다짜 좀 약간 귀엽게 하신 것 같은데요. 마차님 따! 약간 이런 느낌, 그죠? 네. 아직 귀엽기엔 내일 모레 마흔입니다. 마흔이 어때서? 자, 그리고 마흔이 어때서라고 크게 외쳤던 우리 야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자, 야수님 날씨 많이 춥죠? 겁나 추워요. 그래도 좀 다른 분들보다는 좀 지방질이 많은 편이시지 않으세요? 그래도 추워요. 그래도 추워요? 야, 오늘이 좀 특히 좀 추운 날인 것 같아요. 저도 추위를 진짜 안 타는 편인데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추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 추운 날이 되면은 요거 또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라면. 라면 생각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이제 라면입니다. 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라면들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주로 뭐 드세요? 일단 요것부터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약초님은 저는 안성탕면을 좋아합니다. 저도 안성탕면 좀 좋아하는 편인데. 네, 그냥 좀 싸기도 하고. 네. 그냥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안성탕면. 네. 마차님 뭐 드세요? 라면? 저는 짜파게티. 짜파게티. 네. 짜파게티가 사실 위협하는 종류의 짜짜로니부터 해서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제일 최강자는 짜파게티. 사랑받는 것 같아요. 일요일엔 내가 요리사 그거 옛날에 진짜 히트했잖아요, 그죠? 뭐 좋아하세요, 야수님은? 저는 원래 안성탕면으로 모든 요리를 해서 먹었거든요. 네. 안성탕면이 이게 베이스로 해먹기 좋아서 그런데 김기춘 사태를 겪으면서 농심은 끊었습니다. 지금은 오뚜기 열라면으로. 야, 근데 그게 바로 실천이 되나 봐요. 저는 이렇게 막 기업들 불매 이런 것도 많이 터지잖아요. 해도 네. 그때 잠깐 그러고 다시 또 돌아가는 입맛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 중간에 새우탕 몇 번 먹었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먹지 않기 위해서 열라면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라면 살 일 있을 때 신라면 살 때 오뚜기 진라면으로 바꿔서 삽니다. 예. 그렇긴 해요. 그것도 하시고. 저희도 의도적으로 진라면으로 좀 사는 경향이 있어요, 최근에는. 아니 갑자기 안성탕면이라고 하더니 분위기가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니까 갑자기 또 바꾸신 요즘 것 같은데. 참깨라면도 맛있어요. 그거는 진짜 노선을 맛있어요. 참깨라면 인정. 컵라면으로 먹어야 또 유독 맛있는 라면이 있어요. 참깨라면. 그죠. 육개장 같은 거 이런 거는 육개장 작은 거. 작은 거가 맛있어요. 이상하게.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면이라는 주제로 할 텐데 라면 얘기도 되고 라면 이런 것도 되잖아요. 그죠? 괜찮네. 네, 이런 거 좀 빠져나가. 왜냐면 다 라면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또 가위바위보로 한번 순위를 정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위바위보. 야, 저하고 마차님이 이겼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마차님 1등, 저 2등. 가위바위보. 네, 야수님이 3등, 약초님이 4등입니다. 저 두 번째. 두 번째 하실 거예요? 저는 라면으로 할 것 같으니까 한 3번째 할게요.
그러면은 야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전 네 번째 할게요. 네 번째. 야, 약초님이 1번으로. 예, 네. 몇 주째 연속이죠, 제가? 약초님이 계속 가위바위보는 정말 못하시거든요. 더럽게 못하시는데 순서는 항상 1번으로 많이 하세요. 다들 남들이 피해가가지고. 좋습니다. 다음에는 가위바위보를 더 열심히 연습해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야수님은. 내가 짜집기를 한다면, 한다라면, 이거 해가지고, 그래서 짜집기 잘해가지고 해도 되고.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우리, 약초님부터 라면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직도 SNS에서 문재인 대통령만 팔로우하고 계시다고요? 친절한 청와대, 활짝 열려 소통하는 청와대, SNS 청와대 공식 계정으로 더 가깝게 만나세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대한민국 청와대를 검색하고 친구가 되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일정과 정책, 생생한 현장 사진들과 청와대 사람들의 뒷이야기까지 가장 빨리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 청와대 홈페이지 즐겨찾기도 잊지 마세요. 예, 저는 라면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20살 때 전후로 해서는 제일 기록이 하룻밤 사이에 한 6개를 먹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밤 사이에 밤을 새면서. 라면 먹으면 피부 안 좋아진다는 건 뻥인가 봐요? 그거 옛날인데요. 언제 먹었냐 하면 그 동네 형이 제가 제주도 살 때 밤 낚시를 잘 안 가는데 그냥 밤에 한번 낚시나 가보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제 뭐 가져갈 게 없으니까 라면을 싸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2시간에 한 번씩 끓여 먹은 거예요, 두 사람이. 근데 그게 많은 양은 아니잖아요? 네? 6개가요? 2명이니까. 저는 한 번에 7개, 8개 먹은 적도 있었는데. 오. 역시 보통 그렇게 한 중고등학교 때는 그 정도 먹지 않습니까? 야, 보통 많이 끓여 먹는 사람이 한 3개 끓여 먹는데. 그런 것 같은데요. 6, 7개. 보통 피자 한 판, 치킨 한 마리, 뭐 스파게티 하나 이렇게 이제 한 번에 먹고 그러지 않아요? 야, 조만간 그 맛있는 녀석들에 한번 나가셔야 돼요. 지금은 그렇게 못 먹죠. 근데 뭐 20대까지는 그렇게 다들 먹지 않아요? 라면을 2개씩은 끓여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2개는 지금도 먹는데. 그러니까 야수님 지금 체형을 보면은 옛날에 그 정도 먹었을 것 같아요. 지금 푸른 몸 그대로 잘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그랬는데, 사실 이제 몸이 아픈 이후에는 라면을 많이 안 먹어요. 그래서 지금도 집에 라면이 있는데도 이제 뭐 까지도 않고 막 2달, 3달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라면이란 주제가 있어서, 이거 라면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하다가, 예전에 이제 제가 라면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요거를 좀 해드릴게요. 네. 어느 라면 회사에 개발팀에서 일하는 친구가 하고 알고 있었어요. 개발팀이면은 이렇게 그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먹어보고 뭐 이렇게 하는. 예, 그 팀이에요. 예, 신제품 개발하는. 제일 재밌겠다 그래도 그 팀이. 예, 핵심이죠. 근데 이제 이 회사를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없는 게 그 친구가 아직까지 있다면 제가 말한 것 때문에 잘릴 수가 있어서 그 얘기를 그럼 제가 못합니다. 들어보고 어떤 회사인지 맞춰볼게요. 잘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죠. 라면을 제일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뭐냐. 당신들이 연구하는 거고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딱 한마디 대답하는 게 그거예요. 설명서대로 끓이라는 거예요. 물도 정확히 계량하고 이제 면을 끓이는 시간도 타이머를 해가지고 정확히 딱 한 다음에 끓이면 개발자들이 의도했던 가장 최적의 맛이 나온대요. 그럼 계란 같은 것도 넣지 말고. 저도 그래서 계량컵에 정확하게 재서 해요. 예. 그렇게 하래요. 눈대중으로 안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고 먹으면은 가장 좋은 맛이 나고 또 혹시라도 좀 성질이 급하다 그러면은 좀 빨리 끓이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은 스프를 먼저 넣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에 이제 불순물이 좀 들어가면 이게 끓는 점이 내려간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이제 물 온도가 내려가니까 원했던 맛은 아니지만은 급할 때는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연구원들은 거의 이렇게 원래 레시피들을 먹는다네요. 팁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했는데. 그걸 막 대충 봤는데 꼼꼼하게 보고 따라야겠네요. 예.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이거를 얘기하면 이제 잘릴 수가 있는데 이제 라면의 개발 비화를 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한두 사람 입맛에 맞추는 게 아니라 사실 전 국민 이제는 뭐 세계로 뻗어나가는 맛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특징적인 맛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평범함도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통적으로 맛있게 느껴질 수 있는 맛과 특별한 맛을 이거를 조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 문화에 좀 복잡하게 이야기하지만 경상도 말로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은 그렇죠. 예. 맵기는 매운데 그래도 누구나 인정할 만한 맛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발팀에서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시제품을 자기네들이 만들게 되잖아요. 섞어서. 그런데 그 최종 결제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번 맞춰보세요. 누굴까요? 그 뭐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나 되겠죠. 맞습니다. 아, 그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무려 회장님이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소비자들 이렇게 단체로 막 불러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로 이렇게 뭐가 맛있어요 해서 할 줄 알았더니 사실 회장님 입맛에 맞으면 오케이네.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팀들이 이제 고민을 막 하면서 저기 이제 오케이 사인을 받아야 되니까 이 맛대로 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회장님 입맛이 짜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짜게 먹는데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나이가 드시면 회장님 정도 되면 나이가 좀 있잖아요. 좀 짜게 드시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네들이 표준적으로 만든 거를 딱 이제 끓여가지고 회장님 이거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면은 거의 다 X가 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싱거워서 너무 싱겁다고. 예, 싱겁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발팀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전문가잖아요. 맛 조절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회장님 입맛에 정확히 맞게 나트륨 양을 조절해서 올린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건 다르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회장님은 그걸 먹고서 오케이 잘했네. 야, 회장님 왕따네. 그리고서 올리고 오케이 나오고 실제 제품은 시제품은 그렇게 안 한대요. 그 얘기를 듣고서 야 이게 대한민국의 모든 문화가 다 이런가? 해상 문화가. 들으니까 그 현대자동차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현대자동차에 그런 비슷한 일화가 많대요. 예. 그러니까 보통 엔진을 하나 새로 개발하거나 차 새로운 모델을 하나 개발하면 개발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개발했어도 마지막에 정몽구 회장이 한번 타보고 다시 하면 처음부터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나요? 그 K9이 정몽구 회장이 열심히 많이 이제 노력을 기울인 차다. 그러니까 그 현대기아 그룹 안에서 만드는 모든 모델에 대해서는 정몽구 회장의 컨펌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거기도 그래서 그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 드라이빙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 시험장에서 반드시 한다고 해요. 모든 모델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정몽구 회장이 콜 하면은 생산. 이야. 빠꾸 하면 다시. 어디나 그렇군요. 네, 그런 썰이 있어요. 거기도 이제 라면처럼 막 그냥 엔진도 조금 더 좋은 거 얹고 타이어도 좋은 거 껴가지고. 근데 통과 바꾸고 나서 다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계는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기계는 힘들 보이니까. 특히 자동차는 너무나 복잡한 물건이어가지고 장난치기 힘들어서 그 엔지니어들이 그냥 이 한 판 도박한다는 생각으로 만들 때는 제대로 만들어 놓고 이제 하늘에 맡기는 거죠. 그런 게 또 있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얘기를 듣고서 이번에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면서 이제 제가 또 경험한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일을 할 때 저도 그렇고 저와 이제 동료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교육도 잘 받고 이제 머리도 좋고 또 기획력도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을 기획을 해라. 그리고 각자 기획을 해서 기한을 올리면 아까 그 라면 회사나 그 자동차 회사처럼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기한을 잘해도 그 입맛에 안 맞으면 다 빠꾸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세우기 시작한 거죠. 야, 이게 맨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열심히 하고 모든 걸 사정을 다 생각해서 하는데 무조건 입맛에 맞춰야 되니까 그냥 우리가 항상 3가지 혹은 4가지 기한을 올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아주 진부하고 안 좋은 거. 누가 봐도 야 이건 옛날 거 아니야 할 만한 거 그런 걸 하나 내고 하나는 진짜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앞서가는 거 너무 지나치게 앞서가는 거 할 수는 있으되 이거는 부담이 많이 가고 또 너무 앞서가는데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3가지를 한꺼번에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누가 봐도 이거는 빼고 딱 가운데 게 남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한을 만들 수 있다는 거는 뭡니까?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다 머리가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일을 3배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3배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믿고서 어느 정도 이제 하나라도 정성들여서 오면은 뭐 약간 수정하는 듯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아예 그냥 폐기를 시켜버리니까 와 정말 일할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3개를 내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게 편할 수도 있는데 이 기획이라는 게 예. 제가 그 약초님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렇게 다양한 일들의 공통점을 뽑아보니까 그게 기획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도 고객들한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사람이 참 신기한 게 기획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시작할 때는 눈높이가 다 똑같아요. 근데 기획하는 당사자가 가장 상황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획서를 받아보는 사람은 처음에는 제로 상태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 기한이 좋아 보이는데 이거를 계속 그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 같이 눈높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취지보다 훨씬 확대되거나 딴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옆길로 새거나 뭐 그런 현상도 생기거든요. 예, 그렇죠. 처음에 합의했던 그 수준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아하하. 그래서 끊임없는 삽질. 저희가- 다시 엎고 다시 하고 엎고 다시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일은 이제 좀 특별하다 보니까 하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되는 통갈 기획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통짜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선택하면은 그냥 그대로 진행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안 믿어주니까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회사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여러 개를 올렸을 때는 결정자가 네. 그 중에서 자기가 뭘 고르잖아요. 그럼 자기도 뭘 한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만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이걸 할까 말까밖에 결정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메뉴를 다양하게 했는데 사실 그 내가 했어라는 걸 하려면 그런 걸 좀 원하지 않나. 내가 고른 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에 좀 좋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좀 기분이 뭐 좋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잘 넘어갔다 하는 거고. 사람들이 착해서 그래요. 나 같으면 100% 싸웠습니다. 저는 근데 그때 싸워가지고 결국은 잘려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야수님 잘 아실 텐데 이제 컴퓨터도 보면은 하드디스크나 이런 게 이제 수명이 있잖아요. 네. 수명이 이제 그 안에 스핀들이 돌아가니까 그게 딱 나가면은 하드가 자체가 나가버리니까 이제 저희가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어느 적당한 시기가 되면 컴퓨터 관리해주는 분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왜요? 되는데. 기름쳐서 써야지.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그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어쨌든 수명이라는 게 있고 하루에 몇 시간을 키는 걸 아니까 이게 나갈 겁니다. 컴퓨터가 반드시 나갈 건데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 어쩌니 하면서 안 바꾸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이제 데이터하고 자료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거는 돈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죠. 저 아는 애도 그 갑자기 하드가 나가가지고 복원하는데 야동인지 뭔지 모르겠죠. 복원하는데 50만 원 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야동을 체계적으로 폴더 정리해놨는데 그 하드가 나가면 정말 좌절감 장난 아닙니다. 아니 이제 또 다시 처음에 아니죠. 처음에 다시 모을 때처럼 열정으로 다시 하나하나 봐가면서. 아니요. 그때의 감각과 열정은 다시 생기지 않아요. 그게 뭐 하드디스크 몇백 기가만 돼도 시간이 뭐 며칠씩 걸리고 그러잖아요. 예. 저는 그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 얘기를 해나가면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경고를 몇 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컴퓨터를 관리해 주시는 분이 자기 하드디스크 외장 하드를 해가지고 몰래 데이터를 떠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서 떠놔라 그래도 안 먹히니까. 그런데 정말로 신기하게 그거 떠놓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컴퓨터 자체가 나가버린 거예요. 어쨌든 수명이 다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안 듣고 좀 건의하거나 이런 부분 안 듣는 부분이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어느 직장이나 조직 내의 갑질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근데 들더라고요. 그렇게 미리 대비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갑질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런가요? 진짜 사고를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진짜 이게 제로 상태에서 모든 걸 싹 다 날려버리고 일을 시켜도 없다, 자료가 없다 상황에서 가야지 그 사람이 그렇구나라고 상황을 알지. 그 대비해서 미리 자료를 백업 시켜 놓잖아요. 그러면 그 지도하던 그 사장은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때 날릴 걸 그랬네요. 버틸 때까지 버텨도 되는구나. 그리고 다 어떻게 되는구나. 그렇게 가는 거죠. 그거는 제가 잘못했네요. 이게 날릴 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희한하게 과도한 주인의식.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주인의식을 가진다고 내 것도 아닌데. 맞아요. 이건 내 것처럼 너무 열심히 한단 말이죠.
제가 좀 너무 그래가지고 밀려났을 수도 있겠네요. 너무 앞서간다고. 예, 앞서가거나 너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 아, 약초는 말이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자꾸 걱정을 해. 그래서 막 자꾸 돈 들어가는 일만 얘기하고 말이야. 이렇게 맞아요. 예. 예방하자고 좀 준비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예,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분명히 문제가 터질 겁니다. 사실 이제 저만 얘기했던 게 아니고 이제 컴퓨터 관리하시는 분도 그분의 직업이 그거니까 얘기했는데도 그런 거 보면은 사람의 이제 고집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오히려 이제 관리자 입장이거나 어떤 경영자 입장에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기네들이 오히려 주인의식도 없고 뭐 시키는 것만 하고 뭐 믿음직하지 못해가지고 다 일일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사무원 중에 어떤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에서 일할 때 그 친구가 저보고 저기에 있는 그 담임 목사가 저렇게 이상하게 한다.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원래 부목사일 때는 그렇게 안 왔다가 담임 목사가 돼서 사람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는 그때 이제 부목사였으니까 목사님도 그럴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나는 안 그럴 건데 지켜보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나도 그때 되면 꼰대가 되는가? 이제 이러면서 이제 자꾸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가 사람을 바꾸는가? 아니면 사람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면 그러는가? 하는 고민을 저는 한 10여 년 동안 계속 했었어요. 최근에 기사가 하나 재밌는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권력이 생기면 뇌 구조가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오호. 특히 어떻게 변하냐면 공감을 느끼는 공감 능력이 떨어진대요. 그 소시오패스가 되는 거네요. 예,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인간이 본능적으로 태어나자마자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감각 중에 하나가 행동을 따라하는 거거든요. 거울신경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거울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잼잼 더 배우고 말하는 것도 거울신경을 통해서 다 학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 거울신경이 공감 능력의 그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권력이 생기면 거울신경의 감각 민감도가 떨어진대요. 최근에 실험이나 생물학적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은 그 일반 사람들 모아가지고 교도관하고 죄수하고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시험하잖아요. 영화 있잖아요. 익스페리먼트라고 되게 유명한 독일 영화 있어요. 변해가잖아요. 거기 뭐 교도소에서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이제 막 폭력적으로 바뀌고. 그 살인 미수까지 가가지고 실험을 중단했었잖아요. 그 충격적인 영화죠, 그 영화가. 아주 유명한 영화.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10여 년간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제 결론을 냈어요. 100% 그런 경향이 없는 사람이 변했다라고는 저는 생각은 안 했고 그런 그 기질이 있는 거죠. 그렇게 있는데 그전에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조직이 워낙에 억압적이고 위계 질서를 많이 이제 강조하는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억눌러져 있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어떤 권력이라면 권력을 잡게 됐을 때 터져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환경이 바뀌니까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이제 처음에 뭐 부목사나 전도사일 때 그 얘기를 듣거나 옆에서 보면은 기질이 보이거든요. 보이지만 이제 억압하는 기제가 누르고 있어서 없다가 나중에 탁 터지면은 정말 이상하게 되죠. 정말 이상하게 됩니다. 우리 더 많이 보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연예인들 특히는 그러니까 권력과 뜨면 인기와 변한다. 모든 걸 다 얻기 때문에 확 달라지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딱 그러면서부터 완전히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 되는 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저희 그러고 보니까 그 썰빵에 황현희 씨가 한번 갔다 오지 않았어요? 한번 갔다 왔죠. 걔는 근데 원래 데뷔할 때부터도 약간 좀 건방졌었고 그런 애들은 괜찮아요. 차라리 그런 애들 건방졌는데 좀 더 건방진 거 이런 거 괜찮은데 너무 겸손하게 있다가 형 오셨어 하다가 갑자기 딱 되고 나니까 갑자기 막 바쁜 척하고 어깨 힘들어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연예인 사회에서도 또 동료들이잖아요. 우리들은 여기서도 또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요렇게 하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제 그러다가 인기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안 남아요. 그렇죠. 전멸돼, 전멸.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리 씨 주변에 사람이 많은가 봐요. 저는 아직까지 변할 일이 없었습니다. 뭐 떠야 변하는데 안 뜨니까 뭐 변하진 않아요. 그냥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근데 거의 뭐 알죠? 그 개구리 냄비에서 불 때우듯이 계속 1도씩 올라가니까 사람이 변하지가 않고 뭐 점점 따뜻해지는 것 같긴 한데 뭐 확 따뜻해지지도 않고 애매하게 올라가니까 변하질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김일희 씨 이제 서서히 이제 뭔가 이제 잘 되는 게 보이니까 끝까지 이걸 잘 유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당해봐, 이 사람들 한번 당해봐, 한번. 보겠습니다. 나한테 무시 당해봐, 한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제가 너무 웃겨요. 아니요, 지금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치 연애할 때 딴 여자 사귀는 기분이에요. 오늘은 게스트가 완전히 이제 다른 분. 목소리만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목소리 좋다. 그 정도 느낌까지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 내용이 참여정부 장관이 자기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특혜성 지원을 요청했다. 그래갖고 그 요청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어떤 국회의원을 만나서 했다, 누굴 만나서 했다를 정말 너무나 자세히 쓴 기사예요. 근데 결론이 뭐냐. 교육부가 그 요청을 안 받아들였다 해요. 저도 그 기사를 방송하기 전에 한번 봤어요. 뭐 애들 이러냐? 방향이 완전히 그죠. 거절했건 그걸 수용했건 간에 깔려고 생각하는 기사는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기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글을 쓴 기자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누가 봐도 욕하기 위한 기사같이. 그거 혹시 보였습니다. 하모 기자하고 송모 기자가 썼죠? 그렇죠. 맞네요. 네. 맞아요. 그렇죠. 하모 기자, 송모 기자. 어머나. 어쨌든 혹시 이 기사를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교육부가 그런 요청을 이렇게 저렇게 받았지만 거절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기사를 쓰는 사람이 이 사람이 참여정부 출신의 김모 장관이잖아요. 네, 이거 뭐 이름이 다 나왔으니까 김하중 장관인데요. 그 사람이 참여정부 출신인 게 여기서 중요한 팩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타이틀을 그렇게 뽑으면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저 그런 얘기 하나만 짧게 해드리면은 타이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네. 이번에 그 선창 1호 사건 관련해가지고 네. 밥집에서요 노인들끼리 3분 식사를 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 문재인 지가 뭔데 국가가 책임진다고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그 사람들이. 네. 그러면서 세월호 때도 뭐 국가가 막 지원해주는데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나면 나도 다 정부가 지원해주냐? 그래서 제가 발끈해가지고 일어서서 정중하게 화는 못 내겠고 연세가 있어가지고 자 일단 잘못된 팩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인데 네, 그러니까 그게 타이틀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어찌 됐건 간에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한번 여쭤봤어요. 본인의 가족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떠시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로 이거 국가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일단 물어봤고 보험금에 관련된 거예요. 그게 수협보험이라 해가지고 보험을 몇 개월 걸려요. 지급하려고 그러면. 미리 선지급하는 부분도 좀 고려해보고 이런 거지. 공식적으로 정부가 보상금을 준다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지가 뭔데 국민 세금을 마음대로 쓰냐예요. 첫 번째가 완전 틀린 팩트잖아. 근데 그게 타이틀로만 인식되어 있는 노인들의 생각이더라고요.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거든요. 보통 학생 한 명당 7억에서 8억인데요. 그중에 거의 대부분은 국민 성금이고요. 정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보상해주는 돈은 1억이 안 됩니다. 그런 걸 관점이 다 타이틀로만 연결돼 있다 보니까 완전히 잘못된 팩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푸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푸나님은 정말 깨시민이다. 왜요? 아니 옆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못됐다. 그랬을 때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여러 가지예요. 째려보고 나올 수도 있고. 옛날에는 싸웠고요. 지금은 제 입장이기 때문에 묻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싸울 수도 있고. 예, 그리고 그분들과 술 한 잔을 기울이면서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태도가 있는데 그 잘못된 걸 시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는 건 정말 깨시민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로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지금 방송으로만 하는 사람인데. 맞아요. 푸나님을 깨시민의 표본으로 오늘 인정합니다. 깨시민의 인권상 수상자 푸나입니다. 네. 이야기 좀 원점으로 돌아와서 시진핑이 2013년도에 네. 한국에 방문할 때도 저번에 한번 우리가 다룬 적이 있어요. 그 조중동에 칼럼을 씁니다. 그는 지난 사건들과 다른 별개의 범죄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컴퓨터 배당 절차에 따라 영장전담 법관이 정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걸어다니는 정치 백과사전 디테일의 제왕 최민희 의원과 깨먹는 시간입니다. 우리 민이 하고 싶은 말 다해 미니미니 28번째 시간입니다.
잠깐만요. 저는 미리 들어봤기 때문에 의원님의 목소리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웃기지? 제가 고민을 많이 하였어요. 네. 오늘 녹음을 하지 말자고 할까. 그런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아직까지 들어줄만 합니다. 네. 자, 이정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정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목소리는 괜찮으셨는데 자고 일어나시니까 오히려 목소리가 더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허위무사 그리고 모든 많이 믿고 있는 우리의 디테일 폭격기 이분의 목소리 이렇게 관리를 하시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대체? 아니 제가 몸살이 났는데요. 돌이켜보면 몸살이 날만해요. 네, 그래서 그냥 몸의 이 반란을 제가 그냥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이주영 실장을 탓할 일이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들어줄만 합니다. 이따가 이제 흥분하시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민주당 디지털 소통위원장, 현 남양주 병지역위원장. 네. 지역구는 와부읍, 진건읍, 조안면, 태계읍면, 금곡동, 양정동, 지금동, 도농동입니다. 우리 의원님 옆에 두고요. 우리 두 사람 방송하죠. 멀쩡한 사람들이 해야지 뭐.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지역구 중에서 이 실장님은 다 돌아다녀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중에 가장 수려하고 휴가지 같은 걸로 추천하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조안면. 조안면 괜찮아요? 네. 인구도 얼마 안 되고. 풍광 이런 게 좋아요? 예. 자연 풍경이 굉장히 수려하고 사계절 다 가볼 만한 곳이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어떤 제반 관광 시설이 좀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진 않은데 그리고 유명한 게 그래도 뭐 팔당댐. 네, 그쪽 이제. 그렇군요. 네네. 낚시도 가능한가요 혹시? 낚시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수원지이기 때문에 예. 맞아 그럴 거예요. 네. 조안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예. 알겠고요.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이 12월 12일이에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요. 저 어렸을 때 코오면서 머릿속에 계속 각인된 숫자가 두 가지 있었는데 12, 그 전에 12, 6 다음에 이어진 12, 12 이런 게 있었는데 그리고 518 이렇게. 네.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요. 오늘이 또 공교롭게도 희한하게도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일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방송에서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는데 12, 12 자체를 역사적으로 당시에 응징을 해줬으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없어지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최규하 대통령이 그때 정말 제대로 해주었었다라면, 네, 그때 군소통수권자가 최규하 대통령이었는데 정말 최 씨들이 되게 강단이 있는데. 갑자기 성씨로. 최민희 의원님. 네, 제가 최 씨잖아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때 정의의 군대를 동원하면 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광주라든지 그 많은 인명살상은 없었을 거고요. 네. 역사의 가정에는 없다고 하지만 한 번쯤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이맘때쯤에 전두환, 노태우 등은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까지 3박 4일간의 방중에 나섭니다. 14일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양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보다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제반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선 한중 관계를 복원한 13일 합의 내용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드 갈등을 풀기로 한 합의 내용을 중국에 다시 인식시키는 것 정도가 현실적인 목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경제협력 분야에선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됩니다. 이번 방중엔 최태원 SK 회장 등 주요 대기업 총수가 포함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합니다. 문 대통령은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연설을 하고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에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의 마지막 중국 일정은 사드 갈등으로 타격을 입은 현대자동차의 충칭 공장 방문입니다. 중국과의 경제관계 복원의 상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전 베이징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연설을 하는 등 중국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구속 전 신문을 위해 법원에 나온 김태호 전 대외전략 비서관은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닫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어떤 점 설명하실 생각이세요? 무슨 말씀?
김 전 비서관은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 산하 심리전단에 우리 사람을 증원하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하고 사이버사의 각종 여론조작 활동을 지휘하며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근무를 마친 뒤 군 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문건 등을 무단 유출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MB정부 초기인 2008년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한 김 전 비서관은 대외전략 비서관과 기획관을 지내며 안보 실세로 통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만큼 김 전 비서관의 구속 여부는 향후 검찰 수사에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김관진 전 장관 석방이라는 암초를 만난 상황에서 김 전 비서관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김 전 비서관 측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 결정됩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세 번째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레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간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정부와 각을 세우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약점을 찾아내라고 국정원에 지시하고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과학기술계 단체의 뒷조사에도 관여해 이 가운데 80여 곳에 대한 보고서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이후 지금까지 5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고 2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앞서 우 전 수석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세 번째 구속 여부를 또다시 가리게 됐습니다. 예상 밖의 상황에 법원도 이례적으로 나서서 이번 영장 청구 군대를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이게 이것도 또 원리로 돌아가면은 박정희 5.16 쿠데타랑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군인이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18년 이상 팽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쿠데타 일으키고 정권을 잡아도 정말 많은 국민들이 그냥 용납해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 때가 더 좋았다 이런 어른들 계시는데요. 그때 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이 사회 전 분야를 포괄적으로 운영했고 특히 경제가 그때 되면 우리가 경제 규모가 되게 커진 상태거든요. 그때 관치 경제를 계속하고 물가를 정말 군합발로 억누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후에 90년대 초반에 우리가 왜 물가 상승과 집값 상승과 막 겪지 않습니까? 그게 다 전두환 군부의 시대착오적 나라 운영 때문이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정도면 들어줄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혹적인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아직까지는 견딜만 합니다. 자, 이번 촛불혁명은 숫자로 말하자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숫자 1, 2, 3, 4, 5, 6, 7, 8. 국회에서부터 벌어졌던 네, 그 이해할 수 없는 현상? 네. 정성을 다하면 우주의 기운이 도운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약간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희한하게 막 하늘이 돕는 느낌 들고요. 12.12 사태에 관련된 이야기 잠깐 했고요. 다시는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비극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기억해서 해년마다 그런 날이 돌아오면 계속 반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군대가 쿠데타 일으키는 일은 없다. 민주국가가 아니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 나가는 수요일 날 방중, 중국 방문하는데요.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경제 문제 아니겠어요? 네. 한국과 교역 상대 1위 국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역대급으로 많이 경제 사절단이 간대요. 대기업 총수들은 물론 중견 중소기업들도 대거 참여해가지고 규모가 260명 정도에 달한다는데요. 2015년도에 박근혜 중국 갔을 때 156명보다 100명 이상이 훨씬 많은 어마어마한 규모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중국 관계가 해빙 모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기에 외교는 정치와 경제와 국방과 이런 게 하나로 합쳐져 있는 콜라보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구나 이런 해빙 분위기에 이제 더더욱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분들, 재벌 총수급 인사들 일이 많이 가는 거는 중국에 대한 예의를 다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이제 CCTV하고 그 얘기 이따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게 나오지요. 그 내용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준비가 많이 됐고 생각을 많이 하셨구나. 물론 저는 이걸 평소에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뭐 비서실장 하실 때도 그랬는데, 그때 진짜 순간순간 많은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 하시는 행보 하나하나를 보면서 특히 중국이 이렇게 대규모 기업 총수들과 같이 가는 거는 이게 문재인 정부가 친기업적이지 않다는 흔들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참여정부 때도 일부 언론들이 뭐 참여정부가 마치 반기업적이다라고 했지만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을 겪으면서 오히려 기업에서는 참여정부 시절이 더 나았다. 내용상으로 더 친기업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친노 정치 그룹은 리버럴리스트들이에요. 그러니까 리버럴리스트들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자본주의가 평등의 기반을 두고 잘 굴러가길 바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나쁘게 말하면 신자유주의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좌파들이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자본주의적 세계 질서가 신자유주의 단계로 접어들었고 이제 신자유주의가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는 방안으로 나온 게 한 대안이 소득주도 성장이에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이제 비판이 일부에서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 경제사절단을 최대 규모로 꾸린 것은 그냥 말로 우리가 반기업이 아니다 하는 것보다도 100배 더 진정성 있는 행보 같습니다. 사드 문제로 촉발된 그 한중 갈등 문제가요. 사실은 우리는 뭐 중국에 막 매달리고 이럴 것 같은 분위기지만 사실은 중국도 한국과 관계가 나빠서 경제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게도 이득이고 한국에 이득인 게 뭔가를 한번 잠시 진정시킨 거라고 보거든요. 중국 잘 생각해봐. 니들도 불편하잖아. 우리도 불편하거든. 자,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뭐 다른 방식으로. 알고 보면 이게 감정적 문제지 실제로 어떤 무기로 전쟁하자 이런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게 실질적인 외교에 있어서의 그 이명박이가 자주 얘기했던 실용주의적 단계로 좀 들어선 거다라고 봐요. 그런 관점으로 보는데 이번에는 정말 웬만한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대기업 회장 이런 사람들이 막 가는데요. 여기 보니까 KT는 안 가더라고요. KT는 중국에 사업이 없대요.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 우리나라의 웬만한 재벌들은 다 가고요. 근데 재벌들만 가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분들도 많이 가기 때문에 260명인데 보니까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미국 갔을 때 6월 달에 그때가 52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인도네시아 갔을 때는 87명이었고요. 엄청 컸다는 박근혜 2015년은 156명이었으니까 이번에는 뭐 대규모 이런 걸 떠나서 메모드급이 예, 메모드급이고요. 그때 박근혜가 152명과 같이 갔을 때 뭐 엄청난 규모라고 막 언론이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에 비해서도 더 메모드급이에요. 근데 요즘 저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습니다. 항상 불만이 많죠, 뭐. 아니, 요새 이상하게 더 많습니다.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이 의미를 좀 부여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언론이. 근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비슷한 결로 우리가 한번 대차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가서 뭐 막 하고 오잖아요. 지금은 그 경제 효과,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안 해. 그러게요. 예전에 생각나시죠? 박근혜 외국 갈 때 패션이 어떻다, 뭐 등등까지 다 했잖아요. 중동만 갔다 왔다면 40조 경제 효과요. 알고 봤더니 다 거짓말이에요. 네. 그렇게까지는 바라지는 않지만 지금 최근에 그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말초적인 것만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분석들을 이야기 안 해주니까 언론에 안 나오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요. 우리 방송할 때 꼭 알아야 할 뉴스에 문재인 대통령 관련한 뉴스를 꼭 하나씩 집어넣어요. 이슈가 안 되더라도. 그래야 대통령이 뭘 하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어떤 나라의 경제 발전 방향 같은 거 잡을 수 있는데 말이죠. 제가요.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하나만 꼭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오늘요 이런 뉴스를 하나 봤어요. 참여정부 장관 출신의 170억 원짜리 특혜성 지원 요청. 저도 봤습니다. 예. 이거를 보고 읽어봤더니 교육부가 이 요청을 받고 거절했다더라고요. 거절했다. 그래서 제목은 본래 이걸 그냥 중립적으로 뽑더라도 어떻게 뽑아야 되냐면 참여정부 장관 출신의 특혜성 지원 거절한 문재인 정부 교육부. 이게 맞잖아요. 한겨레. 예,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뭐 이런저런 논란이 한겨레에 대해서 계속 있었잖아요. 그럴 때 저는